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자율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꼭 달아주시고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정치업, 대한민국의 정치업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네. 정말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노타이로 네. 뭐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전투 중이실 텐데 전투 중에 네, 뭐 양복 입을 시간도 앞두고. 없는데 사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양복 입고 나왔습니다. 네. 아, 대한민국 청년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홍대 인근에 10,000명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이 학생들의 분노 뭘로 달랠 수 있을까요? 뭐 달랠 수 있는 것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47일 남았죠.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그 후보를 대해서 이겨서 네. 다시 나라를 되찾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낀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헌법적인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고 그리고 보수 정당을 또다시 새롭게 세워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가치 질서에 맞는 그런 법치 국가로 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것만이 우리 미래 세대 아닙니까? 2030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의미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들 피켓 들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윤 어게인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하라. 그다음에 뭐 스탑 더 스틸 예. 그거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법치주의 사망 이런 피켓을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복귀가 됐으면 그나마 대한민국 법치가 좀 살아있다라고 청년들이 안심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왜 거리 행진을 합니까? 이렇게 거리 행진하면서 곳곳에 있는 시민들을 계몽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한 울분을 좀 희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 전반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내치에 간섭하는 거 그래서 뭐 CCP 아웃 이걸 지금 이 청년들이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런 이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또 이 뭐랄까 개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정말 적합한 후보가 뽑혀서 그게 실천이 돼야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이 대한민국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뭐 여러분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행태를 한번 보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마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안 할 수가 없고 따라오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진 것들도 다 컨트롤 법이라는 걸로 인해서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을 내재로 하면 누란 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란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끔찍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네. 민주당의 의회 독재 지금 뭐 우리 청년들도 민주당 의회 독재 아웃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2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지명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아니 그러면 마흔역 임명한 것도 철회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그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을 만약에 이제 진짜 지명입니다. 지명 현재까지는 이것을 다시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명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헌법 불합치다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임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퇴임할 때까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럼 4월 18일 날 2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통령 몫이 2명입니다. 임명권자가. 그러면 지금 이미 인사청문을 해라 해서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다렸다가 청문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하면 너무 고맙죠. 그냥 바로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임명하면 보수 계열의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으로 늘어납니다. 중도까지 해서. 네. 보수 4명, 중도 3명. 그래서 나머지 2명은 진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럼 헌법에서 헌법 불합치다. 그러면 대통령이 무죄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은 그거잖아요. 조기 대선을 해서 이재명이 될 건데 왜 한덕수가 보수 재판관들 2명을 임명했느냐. 공석으로 만들어놨다가 결국은 이제 공석으로 만들었다. 그 사이에 뭐 헌법 소원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해야 될 거. 이건 마비가 되든 말든 공석으로 만들어놨다가 뭐 자기들의 바람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 2명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일단 임명되고 나면은 임기 6년이 지나야지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좌지우지하려는 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 잡아야 됩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이어야 되는데 늘 지금 민주당 편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내에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탄핵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라도 좀 국회가 스스로 이 특정 정당의 폭주를 제어하는 자정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의를 해도 문제는 통과가 안 되는 게 문제죠.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썸네일도 달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들이 국회 예산. 국회 예산하고 총선거 다시 하자. 총선 다시 해라. 네. 그거 해법밖에 없는데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의힘 108명만 다 사퇴하면 네.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동 해산입니다. 네. 근데 그 108명이 다 그걸 안 하고 있죠. 안 알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고 그렇게 네. 되면 아무리 좋은 법을 우리가 만들어도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정말 우리가 잘 해가지고 승리를 하던가 비슷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게 실패를 해서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대통령 탄핵까지 온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지금 뭐 민주당의 폭주, 뭐 의회 독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요 관세 등 협상을 위해서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 조만간 또 미국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도 법사위에 탄핵 소추안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출석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중 패권 전쟁 그리고 이제 불안한 경제 상황, 관세 폭탄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로서 반도체나 자동차, 네. 철강 이런 거 굉장히 지금 뭐 하루하루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아마 밤잠을 못 주무실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여전히 도를 넘고 있는 거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소추가 의미가 있습니까? 조기 대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권한대행에서도 물러났는데 근데 우리를 거스르면 끝까지 지금 갈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상에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제발 탄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덕수 총리도 혹시 탄핵을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대통령 임명되면 차기 총리 바로 지명할 거고 네. 물론 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한 달 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또 탄핵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게임 아웃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발 좀 탄핵 좀 해주십시오. 네. 참 이 시점까지 뭐 탄핵하는 거 좋아하고 네. 뭐 그냥 입법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뭐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거 좋아하고 그러게요. 줄탄핵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30번째 탄핵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것이 국민 여론이 이제는 야 저런 사람들은 이제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 무정부 상태. 네. 그것이 내란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총리 법대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면 대선에서 완벽하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니 그 조만간 출장도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탄핵 소추안 저기 본회의 통과하면은 바로 또 직무 정지되잖아요. 어? 직무 정지.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이니 뭐 AI에 뭐 수조를 투자하겠다느니 이런 얘기하는 게 진정성 있어 보이십니까? 진정성 있는 것은 경제 얘기를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정권만 잡는 거에 목적이 돼 있지 다른 것은 뭐 두 번째 일이죠. 아니, 요새 그 뭐 저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게 테러하겠다고 누가 협박했다고 이재명 대표 방탄조끼 입고 다니고 네. 경호를 막 늘렸잖아요. 그 경호하는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완전히 이게 지금 대통령급이에요. 방탄조끼를 계속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방탄조끼 입고 뒷짐지고 경호 인력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거의 지금 대통령처럼 하고 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자, 오만하면 국민들은 심판합니다. 네. 우리 역사를 보면은 권력에 취하거나 오만해 보이면 그리고 어떤 힘을 몰아줬을 때 국회에서 이 정당이 정말 다수결의 원리를 위해서 국회에서 폭력적으로 폭력이 아니고 다수결의 어떤 폭거를 하면 그리고 대통령이라든가 권력자가 여러 가지 권력을 남용하거나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면 바로 국민들은 심판을 합니다. 네. 그것이 위대한 국민이고 애국 시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대선 지금 민주당한테 가지 않을 것이다. 네. 견제하는 힘을 보수 정당이라든가 보수 후보한테 줘야만이 이 나라가 지켜진다. 자,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이제 뭐 8명이 어제 그쵸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4명으로 추리는 토론회를 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할 텐데 이 4명 안에 가장 들 가능성이 많은 분들 저희가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문수 후보 장점 뭡니까? 장점은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과 함께 했다는 그것이 보수적인 가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가치, 그것이 장점이고 인생의 서사,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후보. 물론 뭐 지금 저 봉천동인가요? 거기 관악구에 지금 영구 임대주택 네. 20여 평에서 지금 살고 그리고 뭐 거의 뭐 돈 없이 그냥 돈은 쓰는 거다. 그렇게 사는데 네. 저는 참 같은 어떤 우리 시민으로서 보면은 야, 그 평생 지금 국회의원 3번 하고 도지사 2번 하고 장관까지 하고 뭐 또 경제 뭐 무슨 위원장 네. 하지 않았습니까? 노사민정위원장. 그런 걸 한 분이 그리고 뭐 택시 운전도 옛날에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했지만 네. 노동의 가치, 노동의 소중함 이런 것도 알고 네.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또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또 심취했다가 또 그것을 깨치고 노조 활동하다 깨치고 나와서 보수 우파에 네. 왜 보수 우파로 왔겠습니까? 진보 좌파는 이것은 희망이 없고 가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인생 역정을 보면은 이런 분이 그리고 일도 보면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 대표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뭐 GTX 광역 교통망을 최초로 그때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최초로 경기도
도민들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분이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GTX가 지금 은평을 지나서 갑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은평에 GTX가 개통이 됐어요. 아, 네. 얼마나 이게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이게 네. 대단한 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어떤 서사라고 하죠. 네. 어떤 정치 역정이나 살아온 궤적이 정말 근면 검소한 네. 그런 후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후보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좀 유연성이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약간 꼰대 이미지가 각인됐던 게 과거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이 119 소방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냐 뭐 이렇게 했던 게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30 젊은 층들이 그것이 이제 권위주의다, 네. 권위주의적이다, 뭐 꼰대 이미지다, 그래서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은 그것만 딱 떠서 보면 그런데 그 전에 경기도지사 할 때 그 어떤 산에서 겨울에 어떤 노인이 119에 신호하고 저기 산에서 미끄러져서 거기서 동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는데 예, 신고를 그래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119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119를 전화가 오면 자기의 관등성명을 대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제 정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점검하신 거군요. 아니야, 점검한 건 아니에요. 점검한 게 어느 아니에요. 날 본인이 친한 아주 저 벽지에 있는 산골에 가서 하는데 그분이 상당히 아파서 119에 전화해도 잘 연결도 안 되고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지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19에 전화하면 나 누굽니다 그러면 전 누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등성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안 했군요.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한 거예요. 내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 녹음을 해서 그냥 뭐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오픈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전화해도 나 지사입니다 하면 저 누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꼭 해야 된다. 지사라고 내가 지사인데 너 뭐하냐 이게 아니라 관등성명을 안 하니까 내 관등성명을 했으니 너도 관등성명을 해라는 건데 안 한 거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119에 전화해서도 저는 상담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걸 안 하니까. 원래 해야죠. 네. 예, 안 하니까 기관에서. 그걸 교육할 때 그것을 따가지고 본인들이 틀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했는데 그게 퍼진 겁니다. 그거를 언론에서 받아가지고 안 좋게 이제 보도를 한 거군요. 경기도지사가 119를 괴롭힌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 뭐 높은 인지도 그다음에 이분도 뭐 이제 검사 출신이시고 의원도 많이 하셨고 뭐 뭐 경남지사도 하셨고 네. 대구시장도 하셨고 광역과 도를 다 이제 넘나들면서 이게 그다음에 뭐 당의 입장에서는 당 대표를 2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도 또 출마를 하셨고 뭐 높은 대외적인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은 장점이겠죠. 홍 기사의 단점은 뭘까요?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고 경남지사 하다가 후보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차출된 사람이 홍준표 대표죠. 무대홍이라고 그러죠. 네. 무대홍. 홍카콜라라고 하고. 네.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무대홍처럼 하지 않겠다. 겸손하게 하고 뭐 그렇게 아까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이제 들었는데. 무대홍처럼 하지 않겠다면서 캠프 이름이 지금 무대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후보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정치인들도 같이 했는데 뭐 의리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사람이 많이 없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번 대선 때 사실은 원내의 그 현역 의원들이 단 3명이 도왔거든요. 네. 그 누가 도왔어요? 우리 남해 하동 사천에 한 번 초선하시고 못하신 의원님. 그래서 3명이라고. 그다음 조경태 의원님. 그다음 또 한 분 누구지?
하여튼 세 분이 도왔어요, 현직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예. 뭐 이번에는 열 몇 명이 이제 의원이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김문수 후보보다 표차가 많이 나지 않을까 여론적으로 이것을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시원하게 해서 방송에 나가서 뭐 막 한동훈 대표라는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이제 하고 하면 지지율이 국민들이 시원한 걸 봐서 아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김문수 후보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 집안 내력까지 그 형님이랑도 친하고 뭐 샅샅이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보니까 홍준표 지사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양아치라고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방송에서 양아치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하셨.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막 시원하고 그냥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절제되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양극단적인 그런 제스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된다고. 지난번에 도왔던 현역 세 분 제가 기억이 났어요. 네. 그 남해아동 사천의 하영재 의원님 그리고 부산의 조경태 의원님 그다음에 대구의 김용판 의원님 이랬는데 그 조경태 의원님은 한동훈계로 이제 가버리셨고. 그 지난번에랑 그 같이 해서 의리 지켜야지 왜 글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머지 두 분은 그냥 초선으로 이제 끝이 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번 도왔던 의원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홈캠프에 의원들이 많이 가고 있나요? 현재는 뭐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열 몇 분이 이제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확한 건 아니고 네. 의원들은 품앗이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네. 박덕흠 의원은 지금 한덕수 총리 영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캠프 개소식에 이철규 의원을 같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현직들이 좀 활동성 있는 분들은 모든 후보한테 다 모두 가더라고요. 다 알고 이제 캠프에서 어떤 이제 당직을 아니 저기 이제 경선 캠프에서 뭐를 직무를 맡으면 그것이 이제 그분이 진짜 같다고 보는 거죠.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경원 의원 캠프에 뭐 하나 맡고 있고 그래요?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자리를 맡지 않으면 여기저기 그냥 뭐 일단은 다 눈도장 찍는 것이 아닌가. 네. 원외 당협위원장님들도 제가 보니까 일단 캠프 개소식은 다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 몇 번 나온 그 저기 이 성북구에 이상규 의원님 여의도에서 잠깐 지나가다가 봤는데 내가 어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 후보자들 아직 뭐 정한 건 없고요. 전 아니에요. 후보자들 개소식 다 갑니다. 거기는 저기 홍준표 후보 선언을 하고 선언했어요? 김선동 의원이랑 같이 몇 명이 거기 가서 페이스북에 크게 썼습니다. 그 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대합 빌딩에 4층에 홍준표 후보, 6층에 김문수 후보와 유정복 후보, 그다음에 9층에 한동훈 후보잖아요. 다 갔는데 한동훈 후보 사무실은 문이 닫혀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팬덤이라고 뭐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런 특징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대선 사무실 문이 그래서 대선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경선이 끝나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그럽니다. 그 4층 사무실 그리고 9층 사무실 4층에 또 저기 6층에 또 2개 있죠. 6층에 비어 있는 데가 한 곳 큰 데가 있고 또 거기 그 누굽니까? 유정복 후보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대선 캠프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나경원 후보죠. 나경원 후보의 장점. 나경원 후보는 지난 뭐 12.3 비상계엄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과 파면의 부당함을 상당히 이제 주장을 하고 구속된 상태에서도 면회도 많이 가고 그리고 헌재 앞에서도 많이 와서 투쟁도 같이 하고 그리고 지금 물론 양양자 의원이 있지만 유력 4강 안에는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분이 나경원 의원 혼자이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서의 이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번에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지금 뭐 국회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도 뭐 브레이크 잡을 게 없어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발의해가지고 탄핵되면 뭐 직무 정리되고 심지어는 뭐 구속 수사까지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국회의원은 아무 제재가 없거든요. 불체포 특권이 있지 각종 특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 국회 해상권 예.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사기 탄핵 방지법 예. 이렇게 줄탄핵 남발하는 걸 이제 저지해야 된다. 요거를 언급을 하셔서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토끼를 잡겠다는 거죠. 네, 물론 네. 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이 막 뭐 반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장에서의 애국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네.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선거 전략이고 네.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1대1로 붙었을 때 그것이 아니 이제 여당 야당은 아니고 이제 또 여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과 같이 하기 위한 제스처라고 봅니다. 네. 그 반면에 나경원 대표의 뭐 단점은 뭘까요? 글쎄요, 제가 단점을 또 얘기 또 잘못하면 또 아니 또 다 신뢰가 모든 분들 장단점을 지금 그러니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그렇습니다. 이제 뭐 물론 뭐 열심히 조직도 추스리고 의원들도 같이 하려고 하고 원외위원장들도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에 이제 정말 원내에서 대표할 때는 투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투쟁력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습이 필요한데 그리고 강력하게 흔들리지 않는. 네. 그런데 이제 여성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약간 좀 부드럽고 소프트한 그런 이미지가 본인한테는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은 나를 믿고 따르라 하는 지도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따르라고 막 계속 하지만 왠지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거는 그냥 여성에게 갖는 좀 선입견일까요? 선입견인 것 같아요. 네. 나경원 대표가 최근에 뭐 출마하면서도 이렇게 냈던 메시지들을 보면 체제 전쟁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근데 이게 여성이란 이유로 좀 약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대표가 워낙 이제 외모가 출중하시잖아요. 네. 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참 정치하는데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여리여리하게 보는 것 같아요. 글쎄, 그렇게 안 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지 컨셉인데 네.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편안하고 곱상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사의 모습, 네. 뭐 빨간 옷을 입은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 표정.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볼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정치인으로 보고 그 사람이 내는 메시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항상 여성은 예쁘면 예뻐서 탓, 못났으면 못나서 탓, 뭐 그런 여성에게만 하는 그런 평가에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지금 벌써 5선이나 네. 했고 정치인으로서 중요 포지션에 다 이렇게 또 역할을 해보신 분이고 또 워낙 이제 판사로서 또 활동하신 이력도 있으시고 이게 여성 남성을 떠나서 그냥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저는 이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된다.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여성과 관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좀 부적절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우시죠, 굉장히. 네, 네. 하여튼 뭐 나경원 대표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준비된 후보인 것은 그렇습니다. 맞다. 네. 다만 계속해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뭐 탄핵 국면이 갑자기 오고 조기 대선이 되면서 지금 대권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목표가 대선이냐 아니면은 서울시장을 나오기 위한 중간 과정이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좀 진정성을 판단할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불출마를 해버려서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다음 선거에 내년에 6월달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생각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네.
자, 마지막 이제 한 카드를 놓고 우리가 안철수냐 한동훈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안철수 후보는 벌써 4번째 뭐 출마니까 워낙 저희가 잘 아는 거고요. 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한동훈 후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분이 강남 8학군에 뭐 서울대 법대 아이비리그 학력 뭐 정말 뭐 학력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뭐 조선 제일검 검사도 했고. 근데 오히려 이 최고 학력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평가된다. 너무 이제 엘리트여서. 그래서 지금 선거 그 구호가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 이걸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글쎄 뭐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죠. 그 뭐 이상적으로 얘기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분이 중산층의 삶을 알까요? 뭐 그것도 제가 또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네. 중산층 알지 않을까요? 중산층 대한민국은 중산층 사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가진 자의 그런 것들보다도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스토리가 그것을 개인적인 서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조선 제1의 검 사람을 많이 이제 이렇게 뭐 구속시키고 그런 검사 역할이죠. 네. 물론 검사가 뭐 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또 직전에 대통령이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검사에 대해서는 좀 깊이 심리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 검사 출신. 근데 홍준표 대표는 검사 출신이라도 워낙 정치를 오래 하셔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죠. 검사 출신보다는 그냥 정치인 홍준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직업에 있으면 그 직업을 탈피하는 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업병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 친구들 선거 나가면 검사 출신들이 많이 나가요. 네.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이 허리를 못 숙입니다. 허리 숙이는데 3년 걸린답니다. 그래요? 네? 허리 숙이고 안녕하세요. 네. 잘 봤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잡는데 또 3년. 그렇게 해서 10년 걸린다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지금 검사 바로 그만둔 지 3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그쵸? 그리고 뭐 또 장관하고 딱 그 또 관료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이 에서 뭐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이제 관료 출신이 상당히 이 관료 출신은 창조적 파괴를 못 합니다, 사실. 안정적인 그렇게만 가고 말로만 하고 실행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거기에다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것을 지금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야, 2중 3중의 이런 어떤 굴레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내에 헤쳐나올 수 있을까? 가장 저는 참 네.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뭐 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출직으로서 경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선거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해보셨잖아요.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교수님이 쉬워요. 이게 선출직이 쉬운 것 같아요. 선출직은 제가 완전히 저기 뭐 맨땅에 헤딩하는 말 알죠? 네. 뜬구름 잡는 거 알죠? 네. 사람이 있는 곳은 무조건 가야 되고 그리고 명함을 주면 어떤 사람은 명함을 앞에서 쫙쫙 찍고 네. 어떤 사람 명함을 한 하나 둘 셋 네 번 해가지고 얼굴에다 탁 던지고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면전에다 대고 막 뭐 욕하시고. 욕하는 건 뭐 그건 기본이고. 괜찮겠어요. 네. 근데 제가 준 명함을 이렇게 해서 껌처럼 만들어가지고 얼굴에다 탁 던지고 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참 이거 정치는 이렇게 해서 유권자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 한동훈 대표는 꽃길만 왔거든요. 비대위원장하고 뭐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네. 비대위원장하고 정치 입문해서 또 뭐 또 그러고는 선거 말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 대표가 되고 정말 그
갑작스럽게 많은 지지자들이 본인을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이 우리 빼겠습니다. 제가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만 봤는데 이제 막상 후보로 나오고 그 사이에 이 탄핵 국면에서 완전 배신자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당내에서도 지금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위해서 길바닥에 나갔을 때 아마 본인이 감당 못하는 상황이 엄청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들이 이 창조적 파괴를 못한다. 선출직이 길에 나가서 국민들을 직접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다 이렇게 만나고 명함 던지는 것도 맞아보고 하는 이게 단순히 선거에 나가서 그런 걸 겪어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을 아는 거거든요. 그 현실을 아는 것을 바탕으로 저는 창조적 파괴라든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겸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상상력,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어떤 상상력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을 접촉하면서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선출직을 해봤다라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권 주자가 한 번도 선출직 경험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본인으로서도 앞으로 험난한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대통령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고 유권자의 애환과 아픔 그럼요. 그런 것을 네. 알고 공감해 왔던 분이 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이 네. 실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역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좋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팬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켜줄 때 잘한다 대통령이 뒤에서 딱 그림자처럼 서서 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국회에 나와서 장관으로서 막 야당과 싸우고 하고 그래서 팬덤이 형성됐는데 네. 지금은 뒤에 아무 병풍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병풍해 준 사람을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 배신자 프레임까지 덮여져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중전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네. 뭐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방송에서 이걸 통해서 내 팬덤을 끌고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데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실패도 네. 맛보고 네. 정치가 쉽지 않은 거구나. 네.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가 어렵구나. 그런 것을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국민의힘 그 4강에 들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 그 네.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여전히 지금 한덕수 총리의 출마 이것은 좀 계속 진행 중이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7년도에 DJP 공동 정권을 만들 때 네. 그때 이제 김대중의 새정치민주연합과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서로 대선 승리 연합으로 해서 합쳤습니다. 이것이 빅텐트예요, 소위 네. 말해서 네. 지금. 그때 당시에 이 합쳤을 때 이것이 이제 대통령제 입장에서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정파가 모여서 대선 승리를 하고 나중에 강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연정이라는 것은 연립정부라는 것은 내각제에서 하는 겁니다. 네. 선거 결과 끝나고 국회의원 수가 다를 때 국회의원을 서로 같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제 연립정부인데 네. 우리는 이미 97년도에 DJP 공동정권에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 합쳐야 된다. 네. 국민의힘 또 뭐 개혁신당 또 자유통일당 다 합쳐서 하나의 빅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과 싸우면 이재명 표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마찬가지로 새미래죠. 네. 새미래 민주당도 호남을 거점으로 해서 합치면 네. 이재명을 반드시 한 10% 차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역적인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거국적인 반 이재명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한번 뽑아보는 그런 조기 대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